예, 이제 두 번째 기출문제 영상, 자, 12강입니다. 자, 8강부터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여기 내용 좀 문제가 14문제나 돼서 조금 많긴 한데요.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자, 8번 문제 2020년도 8번 문제네요. 자, 어디는 남반구에 위치한 대도시로 하계 올림픽을 개최했다. 벌써 2016년이면 8년 전이네요. 꽤 오래 전 이야기고. 자, 요거는 아마 뒤에서 배우겠지만 파벨라라고 불리우는 빈민가. 그래서 뭔가 그 좀 상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사는 그런 그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 개최 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올림픽 개최하고 바로 이어서 월드컵까지 개최한 곳이죠. 자, 여기는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줄여서 보통 리우라고 하는 곳이죠. 브라질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 파벨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7단원에서 좀 더 깊게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는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도심에는 초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다. 맨해튼의 월스트리트 우리가 이 랜드마크로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내부 뭐 양극화 현상 여기는 뉴욕이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리우데자네이루는 오세아니아 아니고요. 라틴 아메리카죠. 자, 그 다음에 뉴욕에는 국제연합본부 있고요. 가는 나보다 500대 기업 다국적 본사의 기업 수가 많다. 다국적 기업 본사는 세계 도시에 많을 테니까 뉴욕 쪽이 더 많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높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일종의 그 회사가 이용하는 서비스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금융, 회계, 광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 비율은 뉴욕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니은 리을 4번이고요. 자,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2020년 11번. 자,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도시와 율하고 유소년 인구 비율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가 가나다네요. 자, 지도에 표시된 국가 한번 볼까요? 자, 인도, 그 다음에 미국, 브라질이네요. 자, 이 세 나라의 특징을 도시화율, 그 다음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로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도시화율 나오면 특별히 유의해서 봐야 될 게 바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라고 했죠.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개발도상국이 많지만 도시화율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매우 높다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과 브라질은 둘 다 도시화율이 높을 거예요. 그죠? 도시화율이 높을 건데, 인도는 도시화율이 낮겠죠. 인도는 도시화율이 낮아.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혼자 낮은 가가 인도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가 미국과 브라질 중 하나일 텐데 유소년층 인구 비율을 보니 개발도상국인 브라질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더 높겠죠. 자, 그래서 나가 미국이 되고 다가 브라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인도, 미국, 브라질 순서로 갑니다. 자, 그럼 찾아봅시다. 가는 남아메리카 대륙 아니고요. 아시아에 있고요. 가는 다보다 국토 면적이 좁다. 이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얼핏 봐서는 브라질이 훨씬 넓어 보이네요. 브라질이 넓을 것 같긴 합니다. 지도상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린 잘 모를 때는 물음표 찍어놓고 넘어가라 하였습니다. 나는 다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적다. 미국이 브라질보다 1인당 GDP가 적지는 않을 듯하고요. 총 인구는 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그 다음 다 순서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다 중 국가 내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라는 것은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아져요.
1, 2차 산업의 비율이 낮아지고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산업의 사람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높아지니까 미국이 가장 높겠네요. 빼가면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가는 다보다 국토 면적이 좁다. 이게 지도상으로 확인해 봐도 그러하고요. 실제로도 브라질이 더 넓은 국토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세국가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흰색 동그라미는 1950년에서 55년이고요. 검정색 동그라미가 이제 2010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집트부터 보면 1950년대에는 엄청나게 높은 사망률과 엄청나게 높은 출생률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극적으로 이게 떨어져서 출생률은 그 30%밀 아래로 내려왔고 사망률도 상당히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경우도 사망률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출생률은 많이 내려간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국가별 인구 구조도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인구 부양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인구 부양비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자, 부양이라는 건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건데요. 그럼 누가 먹여 살리냐면요.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는 15에서 64세 인구가 먹여 살립니다. 15에서 64세 인구가 어떤 특정한 연령층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총 부양비입니다. 총 부양비는 15에서 64세 인구. 분의 자, 요걸 이제 뭐 흔히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자, 15에서 64세 인구분의 자, 먼저 어린 아이들 0에서 14세 인구.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인구, 노인층 인구, 이상의 인구. 요거를 나눠서 곱하기 100 한 겁니다. 요게 총 부양비예요. 그래서 총 부양비라는 것은 15에서 그 먹여 살려야 될 인구를 같이 합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죠. 자,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뭐겠어요? 자,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이거 자, 유소년 이거 죄송합니다.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똑같죠. 자, 15에서 64세 인구분의 0에서 14세 인구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가는 것이고 노년층 부양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년 부양비는 15에서 64세 분의 65세 이상 그죠? 곱하기 100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1950년 총 부양비는 이집트가 가장 낮다. 1950년의 이집트를 봅시다. 50년의 이집트는 자, 지금 15에서 64세가 요 정도 됩니다. 15에서 64세 인구에 비해서 먹여 살려야 될 다른 연령층이 특히나 그저 어린 아이들의 연령층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총 부양비가 가장 낮은 나라는 이 중에서는 독일이겠네요. 그죠? 아이들도 적고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아이들이 적은 게 더 많기 때문에 이 검정색 막대기가 회색 막대기죠. 회색 막대기가 가장 길겠네요. 그래서 독일이 가장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50년 유소년 부양비는 독일이 가장 높다. 1950년 유소년 부양비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집트가 가장 유소년 인구층도 많고 15에서 64세 인구는 적은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높은 거 이집트예요. 자, 2015년 노년 인구 부양비는 일본이 독일보다 낮다. 자, 일본하고 독일하고 봤을 때 지금
유소년층은 거의 인구가 같잖아요. 유소년층 인구가 거의 같은 반면에 일본은 노년층 인구가 많죠. 비율상으로. 자, 그러면 일본하고 독일하고 노년 인구 부행비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쪽 그죠? 일본 쪽이 검정색 막대기가 더 길고 오히려 회색 막대기는 독일보다 더 짧으니까 노년 인구 부양비는 일본이 독일보다 높겠죠. 아니고요. 1950에서 55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일본이 이집트보다 낮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한번 따져보려면 당연히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야 되겠죠?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보면 이게 이제 자연 증가율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950에서 55년 이집트는 출생률이 거의 한 51 정도 됐다고 볼까요? 사망률은요, 한 25 정도 됐겠네요. 그러면 자연 증가율이 한 26%, 뭐 26, 7,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출생률 얼마냐면 한 25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일본 25에다가 사망률 한 9 정도 볼까요? 뭐 넉넉하게 봐도 뭐 9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빼면 16입니다. 자연 증가율은 일본이 이집트보다 낮겠죠.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자, 세 국가 중 2010에서 15년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집트이다. 세 국가 중 1000명당 사망자 수가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사망률이 제일 높은 국가겠네요. 선생님, 이거는 인구 수하고는 상관없나요? 네, 인구의 절대 수하고는 상관없고 1000명당이라고 해서 비율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긴 다 비율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비율 푸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 인구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보시면 사망률이 제일 높은 국가를 찾으면 돼요. 일본, 독일이 이집트보다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거 문제 풀 때 조심해야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진국이라고 해서 사망률이 무조건 제일 낮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화 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를 밟아오면서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했어요. 이 크게 증가한 노인 인구가 드디어 이제 수명까지 다 하신 분들이 존재하는 바람에 돌아가시는 노인의 숫자가 많아지게 된 거죠.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1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2단계나 3단계 인구 변천 모형에서 2단계나 3단계에 접어든 국가가 많기 때문에 사망률은 극적으로 낮아졌고 아직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사망하는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선진국이 무조건 사망률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 경우는 독일이 가장 많네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세 대륙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 대륙은 각각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임 했습니다. 자, 대륙별 인구가 따다닥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 이렇게 A, B, C 나와 있네요. 가나다 보고 일단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대륙별 인구 순서를 열심히 외우기도 했었죠. 우리가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으로는 아시아를 꼽아야겠네요. 이게 2015년 문제니까 자료니까 사실 벌써 9년이나 된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유럽 중에 인구가 더 많은 대륙은 어디였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와 유럽 중에 인구가 더 많은 대륙 아프리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대륙이 독일이라고 쓰고 있네요. 유럽입니다. 이 머릿속에 자꾸 독일과 유럽을 등치시켰나 봐요. 나도 모르게. 예, 그럼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륙별 순이동률과 자연 증가율입니다. 순이동률이라는 건 들어온 인구하고 전체 인구분의 들어온 인구에서 나간 인구 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 증가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생률에서 사망률 뺀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게 시기별로 이렇게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일단 최근을 먼저 보시는 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최근의 생각, 최근의 사례. 자, 최근의 사례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순이동률이 음수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엔 인구가 유출되던 지역이었어요. 언제는요? 1950년에서 55년에는 인구가 유출되다가 최근에는 인구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1950년에서 55년에는 인구가 빠져나갔다가 최근에는 크게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고 자연 증가율도 세 지역 중에서는 1950년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그럼 이 셋 중에서는 당연히 유럽이 그 예가 되겠네요. 그럼 선생님, 1950년에서 55년에는 유럽 사람들도 외부로 빠져나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 당시에는 이제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 대륙으로 많이 이주를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럽이 오히려 이때는 순유출이 나타났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A는 유럽이고요. 자, B 봅시다. B는 들어오던 시대도 있었어요. 아니, 아시아로 사람들이 옮겨와 살 때도 있었다고요? 뭐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순이동률이 거의 0보다 조금 뭐 미미할 정도로지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빠져나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연 증가율은 유럽보다는 높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네요. 자, B가 그러니까 아시아가 될 것이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인구도 계속 빠져나가고 자연 증가율도 여전히 높은 아프리카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1950년에서 55년 다는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다. 자, 다 지역은 유럽이잖아요. 자, 유럽은 요때는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 그랬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아서 요거 아니고요. 1950년에서 55년 나는 아시아는 유럽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 자, 아시아는 유럽보다 그죠? 자연 증가율이 높죠. 이거 맞는 설명이네요. 자, 그다음에 2010에서 15년 B는 C보다 순유출 인구가 많다. B는 1910년에서 2015년 B는 유출 인구가 지금 보면 순이동률 자체를 딱 놓고 보면 순이동률 자체를 놓고 보면 B는 한 0.34 이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C는 0.8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B는 C보다 유출 인구가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B는 C보다 순유출 인구가 많다. 요거는 조금 보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2010에서 15년 C는 B보다 전체 인구 증가율이 낮다. C는 아프리카는 아시아보다 전체 인구 증가율이 낮다. 유출은 사실 보면은 같은 퍼밀 단위지만 이게 1%, 5%, 뭐 1퍼밀, 2퍼밀 안쪽이잖아요. 반면에 자연 증가율은 몇십 퍼밀이죠. 그죠? 그래서 10퍼밀 그 20 몇 퍼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인구 증가율은 거의 자연 증가율, 그러니까 출생률과 사망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 봤을 때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율은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2015년 대륙별 인구는 이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라고 했으니까 자, 요랬을 때 BAC 순으로 많다. BCA 순으로 많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요거는 자연 증가율 요거 나는 가보다 높다. 요게 이제 A, B, C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야 되니까 요 순서를 모르면 사실 좀 곤란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외울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좀 자괴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잘 풀 수 있죠. 우리 3강에서 이거 다 배웠으니까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종교하고 믹스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가다의 인구수, 신자수 상위 세 개 종교를 나타낸 것이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렇게 나 있네요. 이 남부아시아 지역이 워낙 이 종교가 복잡해서 좀 구분하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요. 요거 우리가 앞으로 4단원에서
깊이 있게 학습을 할 겁니다. 4단원에서 깊이 있게 학습을 할 거지만 우리가 여기 수능 문제에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자, 남부아시아의 여러 국가 중에 인도와 네팔은요, 힌두교예요. 네팔은 힌두교. 자, 그 다음에 스리랑카는 불교예요. 그리고 파키스탄과 그다음에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가 철저하게 인도 네팔은 모조리 힌두교, 스리랑카는 모조리 불교 이러면 좋겠지만 사람 사는 것이 그렇게 국경선에 따라 딱딱 잘리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힌두교 신자가 스리랑카에도 좀 있고요, 파키스탄에도 좀 있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인구가 1, 2, 3위가 있다는 건 이처럼 뭔가 그 주류 종교가 있으면 나머지 종교 사람들도 조금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가나다 국가가 있고 각각의 나라가 뭔지를 보면 가가 네팔, 나가 이거 비팔 아니고 네팔이에요. 다시 쓸게요. 다가 방글라데시, 다가 스리랑카예요. 자, 그러면 1위 국가, 가 1위 국가는 뭐죠? 여기 힌두교죠. 아, A가 힌두교구나. 그 다음에 2위, 나 국가 1위가 B네요. 요거 이슬람교네요. 그 다음에 다국가 1위가 C니까 요거 불교네요. 저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순서네요.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A는 민족 종교에 속한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힌두교는 민족 종교가 맞죠. 그죠? 특정 민족에 의해서만 신봉된다. 자, B의 기원지는 남부아시아이다. 이슬람은 서남아시아에서 기원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C의 대표적인 종교 경관은 도명지북과 첨탑이 있는 모스크. 요거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이죠. 예. 불교에서는 불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석탑 이런 것들이죠. B는 C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이슬람교와 불교 중에서는 이슬람교가 더 늦죠.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늦게 발생한 게 이슬람교죠. 요거 계속 질문이 들어와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자면, 자, 불교와 힌두교가 사실 어느 쪽이 먼저 발생됐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태동 단계일 때에는 교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 당시에 이 힌두 혹은 불교라고 말했던 게 오늘날의 힌두교, 불교랑 진짜 똑같은 의미가 맞나? 하는 이러한 논쟁이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그냥 엉뚱하게 이거를 꼭 물어보는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수능 문제에서도. 하지만 요 두 개의 순서를 굳이 정해보자면 선생님의 의견은 불교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 다음이 힌두교고요. 이 둘 다 기원 전에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가장 늦은 게 이슬람교였죠. 예, 요 순으로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게 만들어진 순서예요. 우리 신자 순서는 크이 흰불이었죠. 만들어진 순서는 불인 크이네요. 자, 그러면은 B는 C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아닐 거고요. 자, AC 중 선택의 신자 수는 크이 흰불 순서인데 크리스트교 빠졌으니까 이 흰 불 순서로 맞네요. 그죠? B 요 순서로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요거 이렇게 나라별로 남부아시아 종교가 되게 복잡하니까 요거는 지금 나왔을 때 상식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네, 이제 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 하나를 이렇게 대륙별 도시 및 촌락인구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사실 대륙 인구랑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를 합치면 대륙의 인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사실 그 대륙별 인구 분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그냥 그 두 개 합친 것만으로도 대륙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일종의 꼼수라면 꼼수일 텐데 우리가 이미 3강에서 어느 정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가 보면요. 도시 인구가 한 3억 대고 촌락 인구는 되게 적네요. 한 7천만 명쯤 됩니다. 그럼 가는 3억에서 4억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 대륙이겠네요. 요 정도 되는 인구는 다른 지역들보다 상당히 인구가 적죠. 이 네 대륙 중에 인구가 적은 대륙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물론 이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 이 문제는요. 도시화 진행 속도와 그다음에 도시 인구의 총합 정도를 보고서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라 하는 의미에서 나온 이제 문제인데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그죠? 과거로부터 1950년으로부터 201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촌락 인구는 거의 늘지 않았고 도시 인구만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그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시화가 1950년 이전부터 많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를 이렇게 찾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혼자 굉장히 튀는 모양을 갖고 있는 라 한번 볼까요? 라도 마찬가지로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를 합치면 어느 정도 각이 나옵니다. 자, 도시 인구, 촌락 인구 합쳐보면, 자, 도시 인구는 5억이고, 촌락 인구도 5억이라서 인구가 10억쯤 되네요. 자, 요거 선생님이 알려줬던 그 수치랑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3강에서 배웠던 게 이제 요즘 데이터잖아요. 2023년도 데이터인데 문제 자체가 2015년 데이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웠던 그 데이터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네 대륙 중에 이렇게 10억이나 되는 인구를 갖고 있는 대륙은 아프리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요. 참고 삼아서 알아보시면 자, 2024년의 아프리카 인구는요. 15억입니다, 무려. 예. 지금 아프리카 인구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랑 다를 보겠습니다. 나랑 다는요. 나와 다가 지금 도시화율이 꽤 높은 곳으로 보이는데 여기 중에서 나 같은 경우는 도시화의 속도가 좀 더 빨랐죠. 1950년에는 이렇게까지 도시 인구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더 늘어서 도시화도 되게 빨리 됐고 또 인구 증가도 상당히 가파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러한 그 지역이 딱 하나밖에 없죠. 자,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개발도상국답지 않게 개발도상국들이 많잖아요. 개발도상국 평균에 비해 도시화율이 매우 높음. 어느 정도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약 80% 정도로 매우 높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 속도는 빠릅니다. 인구 증가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높으면 인구가 덜 증가하거나 보통은 그렇습니다. 도시화율이 낮은 지역에서 인구가 빨리 증가하는데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이게 도시화율이 개발도상국 평균과 달리 굉장히 높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다와 나 중에 보면 나가 인구가 팍팍팍 늘어나는 게 보이죠. 자, 요게 라틴 아메리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유럽이겠죠. 자, 요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국가 수가 많다. 앵글로 아메리카에 미국, 캐나다밖에 없잖아요. 국가 수가 많지 않고요. 라는 다보다 1950년 전체 인구가 많다. 라는
아프리카는 나보다 유럽보다 1950년 전체 인구가 많다. 전체 인구는 촌락 인구랑 도시 인구 합치면 되죠. 촌락과 도시 안 살고 우주에 사는 인구 이런 건 몇 명 없으니까요. 자, 아프리카는 1950년에 약 2억의 촌락 인구와 도시 인구가 한 3천만 명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1950년에 2억 3천밖에 안 됐고 반면 유럽은 도시 인구만 해도 아프리카 인구를 훌쩍 뛰어넘네요. 거기에 농촌 인구까지, 촌락 인구만 해도요. 거기에 도시 인구까지 더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의 2배 이상 많은 인구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가라 중 2015년 도시화율은 다가 가장 높다. 자, 이거 사실 따져봐야 되겠죠. 이거 따지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도시화율이 어디가 제일 높지라고 단정지어 말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따져보면 도시화율이라는 건 전체 인구분의 도시 인구죠. 다른 데서 명확하게 맞는 게 안 나온다면 일단 3번을 찍어 놓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물음표 찍어 놓은 다음에 4번, 5번까지 갔을 때 확실한 답이 없어. 그러면 3번을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1950년에서 2015년 라틴 아메리카의 촌락 인구는 감소하였다. 촌락 인구만 놓고 봐도요. 여기서부터 오서 이렇게 오는 사이에 촌락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증가폭은 매우 적죠. 이것도 아니고요. 50년에서 2015년 사이 이 도시 인구 증가율은 아프리카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높다. 이게 맞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도시 인구 증가율이라고 했어요. 이거 그대로 따지려면 계산해야겠죠. 먼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 인구는 자, 여기가 한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억으로 바꿔서 0.8억.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0.8억쯤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가 한 5억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도시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증가된 폭이겠죠. 자, 도시 인구가 얼마나 빨리 증가했느냐. 자, 증가율이라는 말은 사실은 계산하려면 뭐 1에서 비율 빼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0.4에서 시작해서 현재 거의 5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출발선이 아프리카가 더 낮은 데서 시작했는데 도착한 지점은 거의 비슷하죠. 출발점이 더 뒤에 있는데 도착점이 거의 같으니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증가율을 계산하려고 마음먹으면 복잡하기도 하고 이 계산이 우리 지리 시간에 자주 쓰이는 거라면 제가 설명을 길게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요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5번 찍어놓고 일단 다음 문제 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남아 우리 세계지리는 타임 어택이 그렇게 심한 과목이 아니라서 요 문제 정도가 이제 가장 타임 어택이 있는 형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3번을 풀어볼 수도 있겠죠. 자, 3번 도시화율 계산하려면 전체 인구하고 도시 인구 이렇게 해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22년 수능 9번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니제르, 벨기에, 카타르. 자, 남녀 비율도 나와 있네요. 자, 니제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 그 중에서도 저개발국에 가까운 상태고 벨기에는 유럽의 선진국을 사례로 갖다 놓은 것 같고 카타르는 뭐예요? 매우 독특하죠. 자, 여기는 서남아시아의 산유국입니다. 자, 서남아시아의 산유국이고 우리 이거 카타르라는 나라 어디서 배울 때 특징적으로 알았죠? 요거 뒤에서 배우겠지만 아마도 그죠? 여기 우리 천연가스가 많이 나는 그런 거 하나 더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 세 나라 있고 인구 증가율 A, B, C 있네요. 가나다 A, B, C가 뭔지 각각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가예요. 성별 인구 조절 분포도에서 0에서 14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가 바로 니제르겠죠. 나는 볼까요? 나는 남녀 비율이 뭔가 좀 특이합니다. 그죠? 자, 15에서 64세. 그러니까 생산 인구에서 남성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아요. 이거는 뭐 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노동자들을 많이 이주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죠. 서남아시아의 산유국 카타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이주된 남성 노동자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의 산유국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당연히 벨기에겠죠. 자, 벨기에 같은 경우는 노년 인구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노년 인구는 자연스럽게 여성 비율이 높다 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상태로 인구 증가율 봅시다. 인구 증가율 가장 높은 거 당연히 니제르겠죠. 그 다음에 벨기에와 카타르 중에는 유럽형, 선진국형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 벨기에,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카타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해서 볼까요? 자, 요렇게 A, B, C, 가나다 세 개 있을 때는요, 요렇게 쓰면 좋아요. 가는 B고 카타르다. 아, 카타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왜 이럴까요? 가는 A이고 니제르이다. 자, 그 다음에 나는 B이고 카타르이다. 오, 이게 순서대로 돼 있네요. 그럼 나머지 다는 C고 벨기에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걸 막 섞어가면서 쓰기 때문이에요. 자, 2000에서 2015년 가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다. 가는 니제르잖아요. 사망자 수보다 출생자 수가 많다라고 하려면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야 됩니다.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나라는 현재 아무도 없네요. 아니고요. 2000에서 2015년 다는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보다 많다. 벨기에네요. 벨기에를 빠져나가는 사람보다는 벨기에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겠죠. 이것도 아니고요. 1950년에서 55년 옛날 시기네요. 가는 나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 가는 A는 B보다네요. 자, A는 자연 증가율이 한 3% 가까이 됐지만 B는 2%도 안 되네요. 자, 그러면 가는 나보다 요게 가잖아요. 요게 나고요. 가는 나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네요.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밑에 확인해 볼게요. 2015년 중위연령은 A가 C보다 높다. 2015년 중위연령은 니제르가 벨기에보다 높을 리가 없고, 그다음에 총 부양비가 나오네요. 총 부양비는 우리가 막대기 크기를 보면서 되는데, 자, 가장 높은 총 부양비를 갖고 있는 거 니제르의 막대기 총합이 제일 길죠. 무슨 막대기 총합이냐면요. 총 부양비라는 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15에서 64세 인구 분의 자, 어린아이들 0에서 14세 인구 그다음에 65세 이상 요 인구들을 합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흰색 바에 해당되는 길이와 그다음에 검정색과 회색 바의 길이를 합치면 이거 길이를 서로 비교해 보면 총 부양비가 나올 텐데 나가 일단 굉장히 낮죠. 나는 이제 그 일할 나이에 있는 노동자들을 외국에서 많이 데려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니제르가 가장 이제 그 많고 그다음이 벨기에 그다음에 카타르 순서겠네요. 그럼 B가 제일 높다라는 건 틀린 설명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8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편집에서 자꾸 실수가 일어나거나 쌤이 말 실수를 많이 하면 이렇게 끊어져서 편집점이 자꾸 생겨요. 쓸데없는 소리 죄송하고요. 이어서 갑시다. 자, 가나다 세 도시가 있고 특징들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이런 특징들 도시별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도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수리적 위치를 보고 도시의 위치 찾는 건 쉽지 않은데 수리적 위치가 너무 튀어요. 본초 좌우선에 딱 붙어 있고 북위 51도 뭔가 저 북쪽에 북반구에 본초선에 딱 붙어 있는 도시 사실 우리가 나올 만한 도시 런던밖에 없겠죠. 그죠? 런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템스강, 웨스트민스터 사원, 빅벤 이런 거 다 영국을 상징하는 것들이니까 그다음에 첼시라고 이제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알죠. 자, 이런 것들도 보니까 아, 런던이군 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번도 쉽습니다. 나번은요, 맨해튼. 그죠? 뭐 그냥 영어생들이 이거 되게 강조해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국제연합 유엔 본부 월스트리트 브로드웨이 여기 어디죠? 미국의 가장 큰 도시 뭐 영향력이 큰 도시겠죠. 뉴욕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이거 우리 안 나왔던 도시인데요. 한번 보죠. 자, 샹젤리제 이것만 갖고도 아직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아, 이 정도 되면 눈치채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라데팡스는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요 도시는 어디냐면 프랑스의 수도 파리죠. 에펠탑하고 루브르 박물관 위치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에펠탑 같은 경우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탑 있죠. 너무 똑같이 그렸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철제로 된 탑, 에펠탑. 자, 그다음에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은요. 유리 피라미드 조형물이 유명해요. 앞에 입구에 보면 유리로 된 그죠? 투명한 이렇게 피라미드형 조형물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리 창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요런 유리 조형물 그 피라미드 요런 거 있으면 아마 이게 루브르 박물관이야. 요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런던, 뉴욕, 파리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는 앵글로 아메리카에 위치한다. 유럽에 위치하고요. 자 뉴욕에는 유럽연합본부가 없겠죠. 미국에 있으니까요. 자 유럽연합본부는 어디 있다고요? 브뤼셀에 있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유럽연합본부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이는 파벨라라 불리우는 불량주택지고 요거는 주로 브라질에서 나타나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자, 뉴욕은 파리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짧겠죠. 앵글로 아메리카는 유럽에 있는 도시들보다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가다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아니죠.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 아니고 워싱턴 DC이기 때문이죠. 이거 아니고요. 아무래도 수능 끝나면 우리 수도 퀴즈 같은 거 할까 봐요. 재밌는 시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수능 17번 문제 요렇게 알아봤고요. 여기서 이제 도시별 랜드마크 요런 거 있잖아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 있잖아.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어요. 도시들마다 우리가 랜드마크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별 랜드마크를 어디에 무슨 랜드마크가 있는지 요 정도는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이름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볼게요. 자 일단 런던 하면은 우리가 빅벤 얘기했었죠. 템스강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뉴욕 하면 우리가 지금 위에서 다 나온 것들이잖아요. 유엔 본부 그죠? 그리고 여기 월스트리트라든지 그리고 뭐 브로드웨이 그 다음에 맨해튼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이런 것들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파리도 지금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요 정도까지 하면 보통은 많이 나오는데 조금 문제가 어려워진다, 까다롭다 싶어지면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마이너한 도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의 뭐죠? 랜드마크 하면 우리가 헐리우드 마크 알아요? 그 산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영어로 헐리우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헐리우드 요 마크 표시 요런 게 있거든요.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서남부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의
서남부에 위치한 이제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헐리우드 마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도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독특한 어떤 그 감성을 갖고 있는 도시가 있지요. 자, 인도의 뭄바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인도 뭄바이에 가면 빨래터가 있어요. 강에다가 쫙 들어가고 이 빨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빨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하는 빨래터를 이제 도비가트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빨래를 하는 뭐 당시에 예전에는 이게 이제 일종의 카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비가트 이런 게 나타나는데도 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도시별 랜드마크들 뭐 요런 것들 이 뭐 LA에 있는 할리우드 마크, 그다음에 인도 뭄바이에 있는 도비가트 이런 거 알아두시고 파리에도 에펠탑이라든지 루브르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구만 하고 랜드마크를 몇 개 더 알아두시면 중간고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8번 문제 확인했고요. 자, 9번 문제로 갑시다. 23년 수능인데 요 문제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다가 당황할 수도 있었는데요. 일단 그래프가 조금 복잡하고 순 이동률이 더해지면서 막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좀 어려웠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멕시코, 일본. 그래도 정말 딱 제대로 줬네요. 그래서 일본이 가장 선진국형 인구 구조를 갖고 있다면, 나이지리아 갈수록 개발도상국의 형태를 갖고 있고, 멕시코가 그 중간쯤, 요렇게 해서 세 나라를 줬는데, 각각 찍어보도록 하죠. 자, 출생률, 사망률 뭐 이렇게 쭉 봤을 때 출생률이 애초부터 낮았고 사망률도 여전히 낮고 그 다음에 출생률이 사망률 밑으로 내려간 요런 지점을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 요 데드크로스가 이미 일어난 요 나라가 일본이겠죠. 일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하고 멕시코 중에 출생률이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 않았고 사망률은 세 나라 중 가장 높은 가가 나이지리아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은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사망률은 내려가다가 어느 쪽 조금 올라오는 조금 올라오는 게 아마 코로나 때문일까요? 범죄 때문일까요? 어쨌든 자, 멕시코가 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들을 두고 순 이동률을 봤을 때요. 순 이동률은 플러스로 찍혀 있으면 우리나라로 인구가 들어온다 이런 거고 마이너스로 찍혀 있으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세 나라가 다 활발한 인구 이동을 현재 시점에서는 보여준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멕시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동안 인구 유출을 겪어왔네요. 그랬다가 최근에는 이게 좀 0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020년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였다. 자,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출생률하고 사망률 중에 일반적으로는요. 재채기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생률과 사망률 중에서 보통은 출생률이 높아요. 보통은 출생률이 높은데 사망률이 더 높아서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게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마치 당연시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이상한 현상이라서 죽음이 탄생을 앞질렀다라고 해서 이걸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나라들은 인구가 감소하죠. 물론 이 데드크로스를 넘어설 정도로 외국에서 인구가 엄청나게 들어오면 이 인구 감소를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은 데드크로스가 난 요것보다 인구 들어온 요게 훨씬 적죠. 그죠? 이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이제 0. 몇 프로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여 이렇게 벌어진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였다. 예, 맞는 설명이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멕시코, 1970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나이지리아가 멕시코보다 높다. 자, 1970년 증가율 봅시다. 자, 1970년에는요, 한 4.7% 정도의 출생률, 그 다음에 사망률은 한 2.5%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면 자연 증가율이 얼마나 됐으면
4.2% 왔다 갔다 하겠네요. 반면 멕시코는 여기도 거의 뭐 4.3%의 출생률, 그 다음에 사망률은 1% 정도네요.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3.3%겠네요. 그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높으냐면 멕시코가 더 높습니다. 그죠? 그럼 나이지리아가 멕시코보다 높다라는 설명은 틀렸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 빼봐야 아는 겁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3번 확인하러 갑시다. 나는 2020년 인구가 1970년 인구보다 많다. 지금 멕시코 보면 데드크로스 일어난 적 없고, 인구 유출이 많이 일어나다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인구가 많은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다 중 2020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가이다. 자, 이거는요,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거 꼭 이렇게 알아야 되나 싶긴 한데, 우리가 대륙별 인구 1위 정도는 알아두라 했었잖아요. 나이지리안 인구가 거의 2억쯤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멕시코도 큰 나라지만 인구가 2억까지 되진 않고요. 일본도 뭐 1억 얼마긴 하지만 2억까지는 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지리아 인구 2억이다. 그래서 인구가 좀 많은 나라다. 그 정도는 배웠으니까 요게 시험장 가서 나이지리아 인구 많은데 정도만 알고 들어가도 4번을 찍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요거는 원래 물음표여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추론상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020년 중위연령은 다나가 순으로 높다. 제일 높은 나라. 2020년 중위연령 보면 일본이 제일 나이가 평균 연령이 많고 그다음 멕시코, 그다음 나이지리아가 가장 어리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가다와 A씨는 각각 라아,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임 했습니다. 여기는 되게 개성적으로 딱딱딱 떨어지니까 우리가 모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중에서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 인구가 특별히 많은 데가 하나 있죠. 아프리카는 인구가 혼자 많아요. 라틴 아메리카랑 유럽은 인구가 비슷비슷합니다. 러시아를 제외할 때 했을 경우에는요. 자, 그러면 각각의 얘기를 봅시다. 일단 또 가나다 ABC니까 여기 먼저 촌락 인구 증가율, 도시 인구 증가율 봅시다. 1955년부터 2005년에 이르는 동안 인구 증가율이 여전히 계속 높고 도시에서는 인구가 조금 증가율이 감소됐습니다만 촌락 인구는 거의 변화가 없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촌락 인구는 변함없이 증가하고 있고 도시에서도 아직도 꽤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여기가 아프리카죠.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보니까 도시 인구 증가율이 5% 가까이 되다가 1%대로 내려왔어요. 반면 촌락 인구도 1%대였다가 촌락 인구는 현재는 거의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유출이 일어나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 나번은 과거에 굉장히 빨리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남은 건 유럽이잖아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 인구는 2% 정도 증가해서 이제 0에 거의 가깝게 줄어들었고 촌락 인구도 이제 1% 조금 안 되게 증가하다가 촌락 인구는 처음부터 마이너스네요. 그죠? 마이너스 한 0. 몇 프로였다가 이제 마이너스 1에 가깝도록 더 감소가 일어나고 있네요. 자, 요렇게 세 대륙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1955년입니다. 1955년에 지역 대륙별 촌락 및 도시 인구 해서 A, B, C 나와 있어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선생님은 이걸 악의적이다라고 보는데요. 1955년 당시는 현재랑 인구 구조가 달랐어요. 아프리카가 현재는 15억이나 되고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55년 당시에는 유럽의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유럽의 인구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발전을 거쳐온 유럽이 인구가 가장 많았고 아직 개발이 느린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순서로 인구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거 오늘날이랑 너무 다르죠. 오늘날 인구 순서를 알아라 하는 것까지는 내가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도시인구, 촌락인구를 따지는 요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 제가 수능을 욕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모른다 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도시인구하고 촌락인구 비율이 있는데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에서 촌락 인구가 이때도 압도적으로 많은, 촌락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아마 아프리카일 것 같아요. 촌락 인구가 가장 많고, 그죠? 아프리카가 유럽보다 인구 많은데 이 생각은 하면 안 돼요. 55년 당시니까. 요거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촌락 인구가 혼자 유독 튀게 많으면 아프리카일 것 같고, 문제는 A랑 C가 라틴 아메리카랑 유럽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 중에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라틴 아메리카는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았죠. 계속 빠르게 인구가 증가해서 오늘날 유럽과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70년 전이면 지금보다는 유럽보다 인구가 훨씬 적지 않았을까? 이 정도 추론은 시험장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이 인구가 거의 늘지 않는 상태다. 온 유럽은 인구 성장이 멈췄다. 이러는 중에 70년 전에도 그럼 유럽은 지금이랑 인구가 비슷했을 것이고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는 인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던 곳이니까 70년 동안 인구 성장한 걸 감안하면 인구가 더 적은 쪽이 라틴 아메리카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이나 예전이나 비슷한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유럽일 거야. 요렇게 판단하면 맞습니다. 이게 좀 문제상,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을 정도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가나다 ABC 또 정리해서 갑시다. 자, 먼저 가는요, C고요, 유럽이에요. 나는요, A고요, 라틴 아메리카예요. 다는요, B고요, 아프리카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문제를 풉시다. 자, 2015년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유럽일 리가 없겠죠. 언제나 도시화율이 가장 높았다. 1955년 도시 인구는 다가 나보다 많다. 다가 아프리카보다 라틴 아메리카가 도시 인구가 더 많았을 리는 없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없습니다. 자, 도시 인구 많다 아니고요. 1955년 대비 2015년 C의 촌락 인구는 감소하였다. 유럽의 촌락 인구는 감소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은 3번이고요. 요 문제가 참 나빴다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답은 맞출 수 있었던 것이 촌락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내내 기록한 유럽이 이제 그 C임을 알기만 하면 요게 문제가 풀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에이 그래 한번 봐주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럽 인구 제일 많았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자, 2015년 촌락 인구는 A가 B보다 많다. 2015년에 촌락 인구는 A가 라틴 아메리카가 아프리카보다 많다. 예, 그러기가 어렵죠. 이제 2010 몇 년 넘어서면서 아프리카 인구는 유럽이랑 뭐 라틴 아메리카 다 추월해 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도시화율까지 낮기 때문에 이거는 옳은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은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아프리카, 그 다음 라틴 아메리카, 유럽 순서겠죠. 이것도 아닌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좀 못됐어요. 이거는 출제자가 좀 너무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만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아까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틴 아메리카가 유럽보다 인구 성장이 빨랐는데 오늘날 인구가 비슷하다는 건 결국 예전에는 인구가 훨씬 적었다 이런 추론. 물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는 있는데 아프리카는 현재 인구가 거의 15억이나 되기 때문에 유럽보다 아무리 인구 성장 속도가 빨랐다고 해도 유럽을 그렇게 많이 추월해서 갔을 정도로 많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고민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흰색 바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촌락 인구가 많아서 요걸 보고서 우리가 추론을 해낼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종교 문제네요. 자, 종교 문제 봅시다. 가라는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고요. 인도의 종교별 신자 수가 가나다라 나와 있습니다. 일단 라가 인도에서 가장 많네요. 자, 요거는 뭐겠어요? 힌두교겠죠. 자, 힌두교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홀리 두시에라와 함께 빛의 축제라고 불리우는 힌두교 축제가 있대요. 이거 선생님 우리 이런 축제 배운 적이 없는데요. 예, 몰라도 이게 힌두교인 줄은 알죠.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축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빛의 축제라고 하는 축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나예요. 자, 나 봅시다. 라마단 나왔어요. 그죠? 라마단 나왔으니까 요거 이슬람이네요. 자, 그 다음에 가하고 다 볼게요. 가는 굉장히 적네요. 가는 보니까 십자가, 일요일, 예, 크리스트교겠네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불교네요. 자, 불교 석가탄신일 예,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그러니까 인도는 불교의 창시가 이루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신자 수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힌두교가 자체적으로 불교를 힌두교의 한 분파로 보았기 때문에 인도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힌두교라고 답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 이, 불, 흰 순서네요. 자, 가종교의 기원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나의 대표적인 경관은 불상과 불탑 아니고요. 모스크 같은 것들이죠. 다는 민족 종교 아니고 보편 종교죠. 불교니까요. 예루살렘에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성지가 모두 있죠. 우리 크리스트교 성지로 우리가 대표적인 걸 뭐 배웠죠? 성묘교회 이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신교에서는 성묘교회라고 하고 천주교에서는 주님 무덤 성당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번 자 이슬람교 성지 바위의 돔 이런 거 배웠습니까? 그죠? 무함마드가 승천했다라고 얘기하는 바위의 돔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세계 신자 수는 라가 힌두교가 이슬람교보다 많다. 아니죠. 우리 신자 수 다시 한번 순서 꼭 중요하니까 외워봅시다. 크, 이, 흰, 불이에요. 크, 이, 흰, 불. 자, 반면에 우리가 오늘 많이 질문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질문 나오길래 한번 답변을 해드립니다. 자, 신자수 말고 어떤 이 종교의 생겨난 그죠? 시기를 보면 자, 불교랑 힌두교는 사실 흐릿해요. 종교가 종교로서 인정을 받고 교리를 세우는 그때를 창시라고 봐야 되느냐? 뭐 창시자가 누구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는 창시자가 분명하고 역사적 기록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불교와 힌두교는 희미하지만 힌두교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진술들이 좀 있는 걸로서 보아서는 불교 힌두교가 기원전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상당히 늦게 생겼다. 요렇게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자료에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어쩌고저쩌고. 요거는 작년 수능이네요. 여러분들 최근의 문제로 올수록 이런 통계 자료가 정교해지기 때문에 최근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지리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너무 옛날 통계는 오늘날과 맞지 않아서 폐기되는 문제들도 많아요. 뭐 문제집 회사에서 막 8년 전 문제, 10년 전 문제 갖다 놓고 있는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봅시다. 다음 자료에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라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임 했습니다. 쭉 놓고 보면 자 앵아랑 오세아니아 표현돼 있고 합계 출산율 변화 1960년부터 지금까지 쭉 있고 가나다라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순 이주 옮겨 다닌 요 이주의 율도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제일 높은 거 이런 것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자, 1960년으로부터 2025년을 오르기까지 가장 많은 합계 출산율을 갖고 있는 대륙 다겠네요. 그래서 마침 봤더니 다가 인구도 빠져나가고 있네요. 아, 합계 출산율도 제일 높고 인구도 빠져나가고 있네요. 아프리카겠죠? 자, 다 아프리카 딱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보다도 출산율이 낮아요. 이번에 제일 낮은 데를 보니까 앵글로 아메리카보다도 출산율 낮고, 들어오는 인구 엄청 많은 곳, 난민이 많이 들어오는 곳 유럽이네요. 자, 그럼 이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만 남았는데요. 자, 나번 보면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훅 떨어지고 있고, 라번도 상당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출산율 떨어지는 걸로는 찾기가 좀 어렵고, 이주 인구를 봤을 때 마이너스 164, 마이너스 2092. 이렇게 인구 규모를 따져서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들은요, 규모가 크면 웬만하면 아시아예요. 인구 덩어리가 너무 커. 다른 데랑 비교할 수 없이 혼자 막 튀어. 이러면 이거 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인구가 다른 대륙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보는 데 있어서 혼자 덩치가 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분석을 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요거 밑에 있는 보기 선생님이 틀렸다 그랬죠. 요거 175쪽 수능 특강 175쪽에 있는 2번 문제로 대체하여 풀라라고 했습니다. 요거 풀던 사람들 요 영상 따라 보다가 깜짝 놀랄 텐데 자, 요 문제에서 요 보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수특의 175쪽 2번 문제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수특에도 기출문제 나와 있으니까요. 자, 내가 그럼 틀린 데를 가지고 왜 풀었느냐? 요거요, 여러분들. 지금 따라 풀다가 막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답 안 풀어보고 그냥 이 영상만 기다린 친구들, 이 친구들 깜짝 놀래라고 여기다가 꼬표 쳤습니다. 자, 그럼 수특 175쪽 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수능 특강 쫙 내려와서 175쪽.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요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가나다라 찾아놨죠? 가나다라 찾았으니까 보죠. 유럽,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갑시다. 자, 다에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있다. 다는 어딘데요? 아시아입니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없죠. 인도니까요. 그 다음에 2020년 기준 가는 나보다 인구가 많다. 2020년 기준 유럽은 라틴 아메리카보다 인구가 많다. 러시아는 유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게 맞죠. 요거 우리 이 3강에서 배웠던 이게 자꾸 나오는데요. 이거 좀 사실 좀 어렵기도 합니다. 자,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가 인구가 비슷해요. 어떤 걸 빼면 비슷하냐면 그 러시아 빼면 인구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유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면 유럽이 더 많아요. 우리가 세계은행 2023년 발표 기준으로 유럽은 7.4억 명이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6.6억 명이래요. 요 숫자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녹화 오류로 잠깐 끊어가도록 됐습니다. 자, 니은까지 설명했네요. 자, 디귿 갑시다. 라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라는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아시아 지역이 인구 밀도가 훨씬 높은 거 우리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어요. 쌀 먹는 지역이 밀 문화권보다 훨씬 그 인구 밀도가 높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사하라 사막 같은 빈 땅도 넓어서 인구 밀도 자체로만 놓고 보면 아시아 쪽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니은도 참 확인해야 되죠. 자,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중에 더 높은데 보면은 유럽이 더 높다. 이렇게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리을 1960년 합계 출산율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순으로 높다. 요거 확인해 보죠. 1960년 기준 합계 출산율 제일 높은 데가 아프리카. 그 다음으로 라틴 아메리카가 나죠.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내어 요 순서대로 높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되겠습니다. 요거 디귿, 리을이라고 찍는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유럽의 인구가 라틴 아메리카, 선생님 유럽은 선진국이고 라틴 아메리카는 개발도상국이라 개발도상국 쪽 인구가 더 많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 많이 따라오는 중이고, 라틴 아메리카는 아직 유럽보다는 인구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요 문제로 교체해서 풀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갈게요. 자,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자, 13번 문제, 종교 문제 빨리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필리핀과 스리랑카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요것도 역시나 4단원 가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 배웁니다. 요 4단원에서 좀 더 잘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 하에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몬순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다양한 종교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필리핀과 스리랑카를 들 수 있다. 필리핀은 국민의 대부분이 크리스트교 신자죠. 그렇지만 민다나오 섬의 무슨 종교 어떤 섬에서는 대부분 무엇을 믿고 필리핀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필리핀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 섬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필리핀 남부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와 가까운 곳이라서요.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자, 필리핀 남부 지역에 있는 민다나오 섬이라는 지역이 있고 요거 4단원에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또한 스리랑카에서는 대부분 불교 신자를 믿고 있죠. 불교가 대부분인데 신할라족, 싱할라족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소수파인 타밀족은요. 인도에서 건너온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힌두교 신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막 신할리즈족, 타밀족 이런 거 분쟁이 있었다는 거 외워야 되나요? 예, 요번 우리 내신 시험에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4단원 가면 이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우리 다음번 시험 범위에서는 이게 중요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종교를 쫙 갖다 놓고 종교별 특징만 비교를 해봅시다. 크리스트교는 유일신교죠. 신은 한 명이다. 아니고요. 다의 대표적인 종교 경관은 모스크이다. 불교의 대표적인 종교 경관은 사찰, 불탑 이런 거죠. 힌두교는 인도에서 기원했고요. 사하라이 남아프리카에서는 크리스트교 신자가 나의 신장, 이슬람교 신자보다 많다. 맞죠? 우리가 솔직히 다 나다라를 하나도 모른다고 해도 4번이 답인 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크리스트교가 가장 많다는 건 알고 있고 다른 종교보다 크리스트교가 많고 필리핀은 대부분 국민이 크리스트교를 믿는다는 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지문에서 이 나다라를 잘 못 찾았다고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독특한 문제죠. 전 세계의 신자는 다 불교가 힌두교보다 많다. 아니죠. 힌두교가 더 많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4번 문제. 세계도시 학습 장면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 쉽지 않았던 게요. 다카, 멕시코시티 이런 것들이 세계 도시의 학습 장면에 나왔어요. 사실 우리가 세계 도시 하면 뉴런도 열심히 외웠고 그 밖에도 서울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로스앤젤레스, 파리, 브뤼셀 이런 도시들에서 배웠는데 갑자기 전혀 잘 모르겠는 도시들이 나왔어요. 일단 그래도 도시 이름 덕분에 멕시코시티는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다카는 모르잖아요. 다카는요, 방글라데시의 수도입니다. 자, 방글라데시 수도,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는 도시 하나.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한 세계 도시는 아님, 요렇게 놓고 풀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각 도시 간 항공 운항 편수, 회1, 하루에 몇 회 운행하느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최단 거리가 나오네요. 자, 거리가 1000km 단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가나, 다라가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네요. 자, 뉴욕과 런던, 다카, 멕시코시티 나와 있으면 우리가 요거 최단 거리는 진짜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0편인 데가 있고 여러 편인 데가 있어요. 지금 보면 가하고 라 사이에
운항 편수가 237편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죠? 가, 라 사이의 운항 편수 굉장히 많다. 요거 우리 눈에 띄고요. 또 0인데도 있죠. 아예 하나도 없는. 0인데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눈으로 봐주십시오. 예, 0편인데가 많습니다. 그 가 도시는요, 다랑 라하고밖에 안 뜨거든요. 직항 운항 편수 가는 다하고도 뜨는데 이거는 34편이래요. 반면 나 도시는요, 어디로도 직항편이 없어요. 나 도시는 직항이 없는 도시입니다. 직항편이 없는 도시고, 자, 그 다음에 가 도시는 다랑 라로만 뜨고요. 다는 이제 다와 라 사이에도 직항이 있는데 9편 정도네요. 자, 반면에 도시 간 최단 거리를 봤더니, 자, 가와 나 사이는 이게 뭐 어떻게 읽어야 돼? 12,700km. 그 다음에 뭐 가와 다 사이는 3,400km, 가와 라 사이는 5,600km 이렇게 읽어야겠네요. 아, 그러면 가장 많이 뜨는 가와 라 사이가 5,600km쯤 되는군.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 그죠? 요런 식으로 표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다라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이 문제 너무너무 쉽지 않았던 문제고, 찍어야 될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찍어야 될 소리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일단, 뉴욕과 런던 사이에 직항편이 되게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카와 멕시코시티보다는 뉴욕과 런던이 서로 간에 직항편이 많겠죠. 이런 거 무슨 효과라 그랬죠? 터널 효과라 그랬죠. 세계 도시들은 자기끼리 친하다. 그래서 국내의 여러 도시나 인근 도시보다는 세계 도시들끼리의 연결이 되게 많다. 그러면은 가하고 라가 각각 뉴욕과 런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럼 어느 쪽이 뉴욕이고 어느 쪽이 런던인지를 찾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자, 그러면은 5,600km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길이네요. 5,600km가 뉴욕, 런던 간의 거리입니다. 어느 쪽이 뉴욕인지는 몰라요. 그죠? 5,600km가 뉴욕, 런던 간 거리이고, 자, 가가 지금 다 하고 가다 보면, 이제 다가 3,400이거든요. 숫자가 가장 작죠. 자, 그럼 만약에 if 가가 뉴욕이라면 런던보다 더 가까운 도시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서양을 건너가는 뉴욕 런던 간 거리보다 더 짧은, 그래도 같은 대륙 안에 있는 멕시코 시티가 있잖아요. 뉴욕과 멕시코 시티는 서로 북아메리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가는 요 노선보다는 더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 뉴욕이라면 다가 멕시코 시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멕시코 시티와 뉴욕 간에는 하루에 34편, 많지는 않지만, 아니요, 많은 편이에요. 사실 하루 34편이면 꽤 많은 비행기가 뜨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가가 뉴욕이면 다가 멕시코 시티구나. 말이 되거든요. 그럼 밀어붙이는 거예요. 가가 멕시코 시티고, 그러면은 나는 뭐죠? 다카죠. 자, 그러면은 뉴욕하고 이렇게 봤을 때 숫자가 제일 큰 걸 봅시다. 숫자가 제일 큰 거, 다카하고 멕시코시티, 남아메리카랑 아시아는 상당히 멀죠. 거의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남아메리카는 아니지만 그죠? 미국 남부죠. 미국 남쪽에 있는 멕시코시티, 미국 남부도 아닙니다. 말 실수를 자꾸 하네요. 미국 남쪽에 있는 멕시코시티와 다카는 거의 지구 반대편이라고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뉴욕과 다카도 거리가 머네요. 네, 그러면 요게 맞는 배열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풀이 과정 설명드릴게요. 뉴욕, 런던 간이 라 간에 가장 많은 항공 편수를 갖고 있으니 가가 뉴욕이든 라가 뉴욕이든 뭐 어느 쪽이든 하나는 뉴욕, 하나는 런던일 것이다. 그리고 킬로미터 수를 딱 봤더니 5,600km 떨어져 있다.
아, 대서양 횡단하는 게 5,600인데 요거보다 더 작은 데를 찾아보니까 3,400이 있더라. 3,400이 있으려면 뉴욕과 같은 대륙에 있는 멕시코시티 요렇게 돼야 말이 맞는다. 그래서 다가 멕시코시티겠구나. 그러면은 나가 다카로군 하고 요렇게 문제를 풀어줍시다. 자, 그럼 봅시다. 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예요. 아니죠. 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멕시코시티라고 할지라도 그죠? 일단 아니고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도시가 없어요. 아, 있죠. 멕시코시티가 있죠. 죄송합니다. 계속 문제 풀다가 실수를 하네요. 다시. 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아니고요. 아시아에 위치하고요. 다는 최상위 세계 도시 뉴런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라는 UN 본부가 위치하고 뭐 금융의 중심지예요. 요게 뉴욕이 아니고 런던에 대한 얘기인데 뉴욕은 가죠. 그래서 아니고요. 가와 다는 모두 수도에 해당돼요. 뉴욕과 멕시코시티. 뉴욕은 수도가 아니고요. 멕시코시티와 런던 간의 최단 거리 8.9죠. 8.900km는 다카 런던의 최단 거리 8.0이죠. 보다 길어요. 요게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 잘 추론해야 풀 수 있었을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당히 긴 풀이였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드립니다. 요 8번 문제 도시간 랜드마크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전체 12강 내용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